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는데 너무 떨려요. 몇 분 안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한번 세 편 네네.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도 이 어색한 옷을 입고서 네. 진행을 했었는데 또 입어도 어색한 것 네. 같긴 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아가지고. 네, 3주 동안 이제 3편 영상 올라가면서 굉장히 사연을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사연 주신 걸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그 수준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집슐랭 시청자분들의 수준 자체가 높은 네, 게 아닐까 맞아요. 네. 싶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사연들을 또 추려놓은 것들도 있고 또 채팅을 보면서 또 이제 실시간이잖아요. 봐서 너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같이 다뤄볼까 하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부드라 해결법 알려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문의드려요. 남편 1주택, 그리고 아내분 1분양권, 2020년 8월에 계약을 하셨대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봐서 결혼 전에 이제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각각 조정지역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했을 때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을 또 비과세로 알고 있어요. 이때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5년 이내 비과세가 가능한 걸까요? 혼인신고 후에 2년 거주, 2년 보유를 채워도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어쨌든 혼인하셨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권도 있고 주택도 네. 있고 또 이제 또 결혼 상대도 잘 찾아서 네. 이제 양쪽 다 집이 있는 아주 행복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질문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주택수에 대한 기준 요건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용어를 좀 약간 섞어서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분은 분양권이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이제 이전에는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의 권리이신데 그러니까 분양 자격을 말하는데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시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또 여기 날짜 보니까 2020년도 8월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주택수라는 거는 사실 다 세목별로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김예린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도세 기준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인데 우리가 취득세 기준은 우리가 2020년도 8월 10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이제 분양권들 조차도 이제 주택수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계약을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한 분양권이다. 이게 일자가 명확하게 안 써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은 이제 취득세 계산할 때는 즉 양도세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가도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의 가능성들이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있을 텐데 사실 이분들이 약간 조금 헷갈려하는 사항들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혼인학과 특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본적인 혼인학과 특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제 혼인으로 비과세를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이제 두 분 다 1주택씩 갖고 계신 걸로 지금 치면 혼인하고 5년 내에 양도를 하시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첨언하자고 하면 사실 저는 이 혼인학과 특례는 내가 살면서 생애평생 딱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2번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혼인학과 특례를 2번 쓸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 한 번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혜택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예요? 1주택 A주택이고 이제 B주택이 있는데 내가 2주택자지만 뭐 일시적이라서 뭐 종전주택을 뭐 3년 내에 팔래. 근데 이게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면 2년이 되고 19년도 12.16 대책 이후로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거는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근데 혼인이라는 거는 우리 원에서 날짜 잡았나요? 뭐 원에서 네. 원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뭐 이제 딱 날짜라는 게 내가 이제 2주택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그쵸, 거죠. 맞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김예인 변호사님 네.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도 1주택, 나도 1주택 노리고서 2주택 만들 네. 수도 있겠지만 네. 보통은 이 질문자님처럼 그럼 남편도 집이 하나 있었었고 나도 하나 있었었고 그랬는데 지금 막 12.16대책처럼 막 까다롭게 1년 내 종전주택 처분하래. 네. 이러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날짜 같은 경우는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도적으로 다주택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좀 많이 줘요. 이게 몇 년이냐? 혼인으로부터 5년이거든요. 여기서 좀 함정이 있는 게 정확하게 혼인 신고로부터 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일 수 있겠지만 이제 시청자분, 사연자분도 혼인은 했지만 혼인 신고는 좀 나중에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혼인은 이번에 2021년도 12월에 해요. 아니 혼인 신고는 2년 뒤에 해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을 사실 거의 뭐 7년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의도하지 않은 어쨌든 혼인으로 인해서 뭐 이게 2주택이 된 경우에 좀 구제해주는 제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노리셔가지고 혼인신고를 좀 미루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죠. 요즘은 이분들은 집이 있으니까 고민이 없겠지만 네. 약간 좀 파생되는 얘기로 보면 요즘 청약 받기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네. 예, 마지막 사연 보다 보면 또 청약 얘기도 있긴 한데 요즘은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혼학과 이제 혼인부부 즉 신혼부부 특공 기준이 7년이거든요. 네. 7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신혼부부가 40대들도 신혼부부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신혼부부에서 특공 받으려고 하면 뭐 한 40대 가고 막 애도 막 2명 이렇게 돼야 당첨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안 되겠다. 좀 애 주택 수를 갖다 맞추려고 하면 이제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분 같은 경우도 내가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이제 각자 1주택이니까 뭐 이제 종부세도 상관없고 네. 양도세도 상관없고 취득세도 상관없고 그대로 막 있다가 이제 진짜 애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 안 하는 분들도 많은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분양권이 만약에 주택세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1주택 뭐 지금 뭐 1가구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를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다주택자로 잡혀서 조정 지역에서는 좀 규제 지역에서는 중과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 비과세 요건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양권 취득하셨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 1가구 1주택인 거죠. 2주택인 거죠. 네네네. 지금. 네. 그래서 1주택자가 일단 분양권을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분양권 취득하시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되잖아요. 이 경우는 네. 사실 혼인학과 특례니까 약간 좀 네.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네. 뭐 이 질문자님 얘기를 조금 뭐 질문에 좀 빠진 부분을 제가 좀 채워보자면 이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혼인학과 특례 얘기는 네. 저희 변호사님의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 있잖아요. 이제 5년 이내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알고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 맞아요. 네. 여기 질문 보면 이때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했잖아요. 상관없어요. 먼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서 혼인해도 상관없고요.
혼인 이후에 내가 즉 팔기 전에만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예 거주를 둘 다 안 해놓은 거예요. 애초에 분양권은 거주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인 신고로부터 5년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팔기 전만 딱 2년 들어가서 파리 대책 이후에 샀다라고 하면 2년 보유, 2년 거주 둘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년 실거주 충족하고서 5년 내에만 팔면 된다는 거죠. 근데 5년 내에 내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 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네. 해놔서 시간을 좀 벌어놓고 그렇게 해서 둘 다 비과세를 맞춰보자 라고 하면 좀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사연자님의 이제 그 질문은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조금 이번 첫 번째 건 마무리 해보고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연 소개자분한테 좀 오늘 답변이 좀 도움되었길 바라면서 저희 또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외치는 게 네.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저희는 대체주택 특례 사례 2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올해 10월 말에 준공되는 입주권 A 소유, 와이프가 23년 3월에 완공되는 분양권비를 소유하고 있어요. 처음엔 사업 시행인가가 난 재개발 물건을 사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 했으나 자금과 시간이 촉박해서 A가 완공된 후 와이프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물건을 구입하여 사례 2번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리 처분인가를 받기 전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물건을 구입했다가 관리 처분이 나서 입주권으로 변경될 경우를 두어 번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봐서 제가 A주택 실거주를 안 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이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자, 이거 질문을 보면서 네. 야, 이거 너무 특례 조항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는 질문을 이 방송에서도 해도 되는가? 네. 이게 사실은 대체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이런 비과세가 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이거 진짜 이거 작가님이 공부해서 쓴 거예요? 너무 지역적인데요? 라고 네. 했더니 야, 아니래요. 진짜 손님이 질문을 한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게 이 대체주택이나 뭐 종전주택 비과세가 존재한다는 것만 아시더라도 어쨌든 뭐 요건까지 외우고 계시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많은 절세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비과세를 받으시면서 보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럼 기본적으로 변호사님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대체주택 비과세는 내가 이제 그 주택을 종전에 살던 주택 말고 이제 대체주택 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다른 구역으로 이주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체주택을 마련하시게 되는데 다시 이제 종전주택 뭐 새 아파트가 되면 돌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주택을 이제 파셔야 되는데 그때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제 대체주택을 좀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뭐 1년 이상 거주는 하시겠죠. 대체주택이니까. 그리고 새 집이 이제 지어진다라고 하면 지어지고 완공 후에 2년 안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새 집 완공하기 전 또는 완공 후에 2년 내에 대체주택을 그리고 또 양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어쨌든 잘 맞춰서 하시면 꽤 오랜 기간 이제 주택을 두 채 유지하시면서도 한 주택은 또 양쪽 주택 다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애초에 뭔 소리야 싶을 수는 있어요. 이게 대체주택 이거는 사실 세무사님들한테도 물어봐도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아시는 세무사님이 아니면
별로 관심 없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조항을 하도 말해서 암기를 다 해버려요. 네. 그냥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 4항 규정과 5항 규정 있는데 이 분이 직접 이렇게 진짜 질문을 한 거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사례 2번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사람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사례 1, 사례 2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냥 핵심을 관통하는 거는 진짜 실거주자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래 뭐 관리처분인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이야. 이주 철거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살 집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살 집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이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의 156조의 2의 5항이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을 사고 싶어.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재개발 지역 산다라고 하면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게 곧 이주 철거라든가 아니면 이미 이주 철거 중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뭐 또 3년 내에 팔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좀 일시적 이주택 좀 길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실제 기간대를 늘려주는 거예요. 준공으로부터 2년 내. 대신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에 조금 그런 대신에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준 거야. 그래서 실거주도 1년 이상 해라 라는 게 기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여기 질문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영상을 많이 봐서 이분은 알고 있어. 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관리처분 인가 전에 토지 물건을 구입했다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입주권을 변경된 이후에도 이게 156조의 2의 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야, 이것까지 아는 분들 많지가 않은데 이걸 또 질문하고 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대부분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데 그쵸.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말 나온 김에 네. 이 변호사님이 이 부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토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한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건축이랑 좀 달라요. 재건축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것들 중심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은 그거보다 많이 낙후된 지역, 뭐 빌라나 이런 것들 막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은 토지랑 주택을 다 갖고 있어야 입주권이 나오고, 재개발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가 너무 작게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입주권을 좀 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례에 별도로 이제 그 면적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 가지셔야 이제 그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 필지 합치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구역 내에 여러 개를 갖고 계시면.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로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 잘 아셔가지고 이제 내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뭐 그냥 막 합쳐도 되는 게 아니라 네. 서울특별시 대부분은 현재 구조례로 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 구조례 기준은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이 돼 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사야지. 지금 90제곱미터 넘었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몇면대를 합쳐 보니까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오는 현금 청산 대상인 물건들도 있으니까 일단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일단 입주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토지 얘기는 했어도 입주권을 일단 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세법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거래한다라고 말하지만 세법적으로 입주권에 대한 정의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입주권이라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도정법만 보면 입주권인 용어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분양 대상 자격 분양 자격. 네, 이렇게 그렇게 돼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간혹 뭐 이제 변호사님들은 입주권의 표현 잘 안 쓰고 네. 분양권, 분양 대상 자격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들 막 달려요. 막 야, 무슨 뭔 변호사가 뭐 입주권 분양권도 모르냐? 구별 못하냐. 야, 이게 분양권은 청약이야.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오히려 변호사님은 도정법 보면 거기는 입주권의 표현이 없어서 맞아요. 네. 그렇거든요. 이게 입주권의 표현은 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법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재개발 뭐 입주권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산 거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를 산 거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산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구분점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세법을 보게 되면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라고 써 있는 거는 무조건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샀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을 까는 게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이 이 질문자분의 내용이잖아요. 토지를 관처 전에 사도 되냐라고 묻는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관처 전은 입주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관처 전은 주택도 아니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 대체주택 하려고 했었을 때 내가 빌라를 샀다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뭐 이게 입주권 변했으니까 대체주택 돼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세법상의 주택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토지는 따로 이런 정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입주권으로 뿅 바뀌었다. 뭐 사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1주택,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남 상구역을 사고 싶은데 한남 상구역은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살려고 했었더니 전매금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너무 쓰고 싶어. 그래서 한남 상구역에 토지를 샀어. 참고로 한남 상구역 토지는 16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이상한 거 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16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그럼 얘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이제 A 주택과 B 토지 간의 대체주택 특례 조항도 성립된다라는 사실.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을 하긴 하면서도 이게 투미 TV에서도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지엽적이고 기본 개념도 모르는데 이게 이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 보면서 아마 이게 영상을 이미 다 네. 공부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집슐랭에서 네. 이제 두 전문가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또 질문도 많이 받아요. 입주권 관련해서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이후에 그 사구역 내에 한 채를 갖고 계셨는데 그 이후에 같은 구역에 관리처분 나고 나서 입주권 형태로 매수를 하셨을 때 이제 물건을 두 개를 받느냐 하나를 받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기점으로 해서 분양 자격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뭐 일단 조합에서는 한 구역 내에 두 개나 갖고 있으니까 안 준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진 사례는 없기는 하지만 사실 입주권 형태로 취득했을 때랑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다물권자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권 형태로 이제 하신 거는 어쨌든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뒤에서 좀 설명은 드릴 건데 그래서 뭐 지금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 내에 뭐 어쨌든 한번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입주권을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면 5년 안에 분양 신청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 형태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5년 안에 분양 신청하는데 제한을 받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또 질문자분처럼 세금을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토지에도 기회가 있어 네. 하면서도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뭐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양도세, 그쵸. 종부세, 소득세, 취득세 다 꼬여 있는데 이런 입주권이 나온 토지는 다 피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기회의 땅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주워 듣고 오씨 김지경 소장이 토지가 기회래라고 해서 막 부동산 가서 막 토지 주세요 했을 네. 때 이게 입주권 안 나오는 토지들이 정말 많이 거래돼요. 네. 이게 막 어디 가가지고 뭐 싸다라고 하면 쌀 수가 없거든요. 예, 서울에서 입주권 나오는 토지들 보통 아무리 못해도 지금 6, 7억 이상에서 아까 한남 상구역 막 얘기했잖아요. 17억. 16억, 네, 17억. 금액대가 사실 남다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싸다 싶으면 일단 위심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 토지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고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토지 관련해서 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좀 사보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니까 5년 전에 한번 그 매물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현장에서 좀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매물도 많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매도자가 우위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뭐 토지라던가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잘 확인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금 뭐 서두르시되 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것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양질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송이 또 어디 있는가? 세금과 법률을 그냥 한꺼번에 풀어주는 우리 집슐랭.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 위에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사연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보내주시면 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 이거 진짜 시청자분이 보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서울에 아내 명의로 된 1주택 소유자입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주소지를 옮겨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처럼 직장 때문에 저만 주소지를 옮긴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인 청약예금 가입은 10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2주택 시 취득세가 너무 많아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주택을 사야 할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청약에 대해서 좀 네.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1순위 조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소지에 따른 청약 요건들 물어보고 계신데 사실 뭐 저는 재개발 입주권 전문가의 청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더 디테일한 사항들은 이제 우리 청약의 신님이라든지 네. 뭐 청약 전문가분 많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기본적인 사항들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때 시점으로 해서 다 맞췄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소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돼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청약 우리 납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맞춰야 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세대 1도 다 됐었는데 지금은 세대 주가 청약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을 2년 납입해야 돼요. 이 2년이라는 게 우리가 민영 통장이다 라고 하면 월 2만 원 혹은 공공통장을 뭐 이제 공공택지에 대한 공공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월 10만 원씩 그냥 매월 하나씩 납입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횟수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그냥 한 달 막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령 그 달에 100만 원을 넣었어도 그 달에 인정되는 회차는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횟수로 이제 즉 2년 동안 빠지지 않고서 꾸준히 넣어야 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제 20대, 30대라든지 청약통장 넣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냥 내가 공공청약을 노린다라고 하면 월 10만 원씩 네. 아니면 뭐 민간 청약 넣을 거다라고 하면 월 2만 원씩만 적금 붙듯이 넣어라. 괜히 막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막 내가 막 그냥 능력된다고 많이 넣어버리면 이거는 뭐 깨기도 좀 그렇잖아요. 뭐 깨기도 그렇죠. 뭐하는데 목돈이 막 여기 몇 천만 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야, 이거 좀 이게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 딱 2만 원씩 혹은 10만 원씩만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러고 요즘 또 청약 가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변호사님한테도 이게 청약 막 안 돼요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청약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보통 60점 넘어야 거의 순위권 아닌가요? 요즘에 당첨권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청약을 별로 고려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첨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긴 한데 주변에서 이제 아이가 뭐 둘 이상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청약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구매를 좀 뒤로 미루신다거나 그러시기는 한 것 같은데
한데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100% 가점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보다 넘어선다라고 하면 일부 물량이 이제 추첨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점이 필요 없이 그냥 추첨으로도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넣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현실적인 내용이었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언뜻 얘기했잖아요. 60점 안 되면 솔직히 어렵다. 이거 팩트긴 하거든요. 네. 지금 서울 뭐 청약홈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서 막 이제 가점 컷들이 얼마 나오나 보면 최저 가점이 막 60 몇 점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최저 네. 가점이 60 몇 점이라는 얘기는 야 거의 뭐 만점 통장 예를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점이 69점인데 이거를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 납입 기간 15년, 그리고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5점씩 막 추가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다? 청약 꿈도 꿀 것도 없고요. 네. 적어도 최소 4인 가족에 막 납입 막 다 해놔야지 이게 청약이 되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었어요? 뭐냐면 청무피사라고. 네, 들어봤어요. 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약이 안 되면 피 주고 사라고. 네, 그냥 네. 피 주고 사시는 게 좋다. 네. 그쵸.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해가지고 네, 청무피사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당첨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그냥 에휴 뭐 청약 할 것도 없이 그냥 이제 제대로 가자. 피 주고 사자라고 하지만 이런 뭐 전매금지도 워낙 심각하고. 네, 맞아요. 거의 10년 이상 못 판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또 일단은 청약이 되시더라도 오랫동안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다 전매금지 다 걸려 맞아요. 있고요.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애들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전매금지 기간도 막 8년, 막 10년 네, 걸리고 맞아요. 네. 실거주 기간도 3년 이런 식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뭐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청약 당첨 받아서 전세를 줘가지고 이제 잔금 납부를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실거주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문제고 우리가 막 추첨제 얘기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때 보면 막 그냥 100% 가점들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첨을 하려고 하면 85제곱미터 초과를 노리게 되는데 투기거래지구 같은 경우는 50대 50. 네. 우리가 그 투기거래지구가 아닌 데들 보면 25% 가점, 75% 추첨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로또 확률을 노리고서 그냥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형들 노리기도 하는데 이 대형 평형들의 또 문제점은 분양가가 9억을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중도금 대출이 네. 아니죠. 현금이 좀 있어야지 이제 또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요즘 이거 정말 어려워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대출 규제들이 너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대출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잘 아시지만 이제 그 일반적인 이런 분양을 통해서 주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1차 중도금까지만 내면 뭐 시공사에서 별로 이제 그 해지하거나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또 새로운 사람 구해서 뭐 분양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기업 이미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는 안 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납부를 못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해지 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끝내버릴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하셔서 청약이 되더라도 자금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여기서도 뭐 한 발 더 나가면 아까도 언뜻 얘기하긴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면 애초에 중도금도 못 될 거면 잔금은 아예 꿈도 못 꾸잖아요. 근데 전세도 그렇죠. 못 낸다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이 경우도 잘 생각해 봐서 내가 이제 청약 당첨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내 자금 플랜을 짜볼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를 주고, 그러니까 분양권도 물론 피를 주고 살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많이 노리시는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불확실하지만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지어지면 이게 청약에 비해서는 좀 쉽게 이제 새 아파트를 좀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저희
일전에 한번 다루긴 했었잖아요. 네. 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투자해라. 그쵸, 네. 김혜린 변호사님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주목하면 네. 안전하다라고 했었는데 좀 길게 볼 거면 조합설립인가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가 지연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게 싫다라고 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근데 여기서도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나 네. 완벽하게 지연되기 싫다라고 하면 2주 철거까지 완료된 곳들은 지연될 일들이 솔직히 없거든요. 네. 그런 데들을 보면 착공했다. 그럼 준공까지 30개월, 36개월이 너무 명확하니까 이런 데들, 그런 데가 지금 현재 신혼부부인데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뭐 3년 뒤에는 뭐 입주할 수 있는 데로 찾아보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처분인가 낫지만 2주 철거까지 다 돼서 착공까지 한 애들 우리 많죠. 뭐 서울에서도 사실 뭐 이문희경 뉴타운도 있을 거고 장희 뉴타운에도 있을 거고 우리 흑성 뉴타운에서도 있고 사실 우리가 관심 없어서 그렇지 지금 공사 중인 데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움직여보면 그냥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이게 일반 분양보다도 훨씬 좋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이. 그렇죠. 왜냐하면 동호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조합원한테 좀 좋은 걸 배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좋은 동호수를 배정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이점도 있으시고 또 조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이나 뭐 이주 지원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도 있고 또 관련해서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조합원이 훨씬 좋잖아요. 예, 일반 분양분보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나면 보통은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사고 사례를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도 그냥 사업이 멈추는 사례를 꽤 봤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금 불확실하고 사업이 많이 지연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 그런 단점들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장단점을 잘 보셔서 뭐 청약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분양인 것 자체가 우리가 봤더니 최고 층수 7층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니까 막 맞아요. 33평형은 보니까 1층, 2층밖에 없어. 맞아요. 네.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좋은 평형대에서 좋은 동호수를 가져가려고 하면 조합원 입주금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뭐 분양가가 다르긴 하지만 네. 물론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싸긴 해요.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께 비싼 거는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청약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완전하게 안전하게 가려면 말했던 것이 2주 철거하다가 사고 터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라고 얘기하기 네. 뭐하지만 뭐 종교단체에서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지금 벌써 몇 년째 대법원 승소까지 갔는데도 막 지연된 곳들도 있고 아무튼 모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들도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보면 싫은데 그래서 리스크가 배제될수록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확실하게 가려면 착공 이후에 사실 착공한 이후로는 우리가 뭐 조합원들 다 이제 문제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착공까지 한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네. 입주 시점이 명확해지니까 그렇게 안전한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일반 분양으로 받으셨을 때 뭐 전매 제한이라던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오면 바로 매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건만 맞으면 입주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사고 파는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좀 장점일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것도 뭐 말 나온 김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투기거래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 그쵸.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 이렇게들 알는데 이게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사업시 인가 신청한 조합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나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대부분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관리처분 인가 났다 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한 구역들이 많아요. 얘네들 내가 살 때도 전매 가능하지만 팔 때도 전매가 가능하니까 그냥 입주권을 사서 입주권을 팔 때 또 일반 세율인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노려보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뭐 그런 뭐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라서 조합원 입주권도 뭐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다라고 하면 마음대로 전매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시고 다시 잠깐 청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실거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막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냥 위장 전입이 아닌데 직장 때문에 뭐 주말에만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면 주말 부부셔서 뭐 한 사람은 여기 사는데 한 사람은 저기 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이럴 때 그럼 실거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약간 요즘에는 청약에 대해서 청약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또 뭐 심지어 실거주 했는지 알아보려고 뭐 휴대폰 기준조회까지 요즘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전수조사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뭐 청약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또 좀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거주를 하시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좀 주말 부부나 주말에만 거주하신다거나 그런 경우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빙 자료를 좀 최소한 잘 갖춰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소명해라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사용했던 카드 내역이라던가 뭐 주차장을 사용했던 거, 뭐 공과금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시고 뭐 아이가 학교를 다녔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셔서 실제로 이제 실거주했다는 거를 좀 자료를 잘 남겨두셔야 나중에 이렇게 청약 취소되는 좀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 순간 읽고 있었어요. 이게 네, 원 네. 질문 보니까 지방의 주소지를 옮겨서 전세 살고 있는데 청약 요건 이거 물어봤는데 저희만 신나가지고 막 다른 얘기들 네, 열심히 또, 하고 네, 있었는데 맞아요. 네. 말했던 것처럼 사실 원래 원칙은 세대 전원이 살아야 맞아요. 되는 게 네. 원칙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거를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뭐 한 사람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쉽지가 않다. 우리가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거주 요건을 잘 찾아보다 보면 거주 요건이 없는 데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광역 이제 대규모 분양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지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약 넣을 수 있는 기준들도 있고 하니까 잘 찾아보면 좋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일단 그 지역민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뭔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질문 있으시면 좀 올려보면 저희도 조금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라. 우리 박자가 안 부드라. 맞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자, 부드라. 해결법 알려줘. 네.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이게 중개 7번 질문. 수수료 부분이죠. 7번 네, 질문 네, 같은데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자, 여기 있네요. 질문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 관련 고민입니다. 아파트 매도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실행되면서 복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25년차 구축 아파트로 74제곱미터 평형으로 10억 2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이 요율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매도를 할 경우 복비는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네요. 네. 이게 중개 수수료 개편안,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죠. 그래서 2021년 10월 19일 이후에 계약하시면 그럼 중개 수수료를 조금 뭐 감면을 그러니까 낮춰서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9억 원 이상 매매를 하시거나 6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수수료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6억에서 9억 사이 그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0.5%였는데 기존에 0.4%로 이제 요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9억 이상인 경우에는 0.9%였는데 잠시만요. 저도 그렇죠. 네, 우리도 상한 요율을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5%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는데 그래서 5%로 떨어져서 좀 많이 이제 감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9억에서 12억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0.5, 12억에서 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계약을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해서 중개 수수료를 좀 낮추시겠다라는 생각이시면 2021년 10월 19일 이후에 계약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네. 저는 이게 시행되기 전에 계약했는데 이후에 네. 잔금이에요. 아, 네네. 저도 혜택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떤가요? 근데 이게 그 법이 시행되고 이후에 계약 체결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이게 잔금을 치러야지 중개수수료 그때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개업법을 보면 이 계약 체결을 하는 순간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급 그 요건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뭔가 서로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이제 매도자가 막 기분이 네. 막 상한 거죠.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네. 파기를 했어요. 그래도 양쪽 다 중개 수수료는 원래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 성립할 때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보게 되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반값 중개 수수료가 됐대 라고 했는데 나는 적용이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계약하는 경우들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진짜로 그 질문 많이 하세요. 계약을 이제 중간에 계약이 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되냐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계약하실 때 보면은 그 포함돼 있거든요.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셔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초기 단계에 계약이 파기됐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원까지 가시면 그 한 업무에 따라서 좀 그 감액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뭐 주셔야 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줘야 되는 거는 네. 둘 중 한 명은 이득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중개 수수료 계약을 썼는데 파기가 됐어. 그쵸. 그러면 누군가는 배액 배상을 받았든가 맞아요. 네. 배액 배상을 해줬든가 했잖아요. 물론 이제 양쪽 중 한 명은 그렇겠죠. 막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파기했어. 네. 야 나는 돈 받은 게 없어. 네. 오히려 나는 돈 나갔어. 근데 중개수수료 줘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본인이 깼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그게 더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깬 거고 반대로 매수자는 나는 소유권 받은 게 없는데 라고 하지만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따지면 그 중개사 분은 사실 중개를 해준 거에서 맞아요. 네. 이미 할 일들은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비싼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협의다 보니까 좀 우리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잘 좀 서로 기분 안 상하게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혹시 이 중개 보수 관련해서 더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이게 그냥 많이 이제 있는 사례, 유명한 판례죠.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중개 보수 요율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그럼 높은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건 어쨌든 간에 더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사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을 좀 이제 그 중도에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에 그러면 이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계약서 특이하게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없으면 이제 또 그런 의무가 없어서 좀 분쟁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했었던 뭐 초과 수술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뭐 컨설팅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간다라고 하면 사실 또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계약 내용을 좀 뭐 그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부분에 이제 어쨌든 간에 서비스나 뭐 이런 용역 계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도 중개 수수료로만 볼 수는 없는 거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임대차 보호법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거 특약을 안 적어놨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 시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맞아요. 있었을 네, 거예요. 이게 임대차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는 임대인도 지켜야 되지만 임차인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임차인 중에서 야 이거 나 임대차 계약 뭐 특약에 네.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도 퇴실할 때는 뭐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납입한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문구가 써 있으면 분쟁거리도 없는데 이게 없어. 네. 이거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막 항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세입자를 맞춰주는 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도 그렇죠. 없거든요. 네. 야, 그럼 너 그냥 살아. 뭐 예를 들어 나는 짐을 뺐어도 월세 기간이 아직 뭐 한 1년 남아있다. 그 1년 동안 월세 계속 내셔야 돼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게 싫으니까 그냥 통상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세입자 맞추게 되면 그냥 제가 중개 수수료 줄게요. 이렇게 가는 거가 그냥 뭐 관례가 된 건데 뭐 이게 싫다라고 하면 사실 둘 다 임대 기간 맞춰야죠. 네. 뭐 이거는 근데 이런 너무 사례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임대인 일단은 그럼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 드리는 거 합의한 다음에 막상 이제 나가고 받으실 때 보증금 받으실 때 중개 수수료를 왜 우리가 부담하니 이렇게 나오시는 임차인을 가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이런 분쟁을 좀 미리 차단을 하시려면 특약 같은 거 좀 잘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에 대한 사연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다음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다음 사연은 변호사님이 읽어주시는 걸로 하고서 저희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드라. 해결법 알려줘. 박자가 너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자, 네. 다시.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자, 부드라. 해결법 알려줘. 자, 마지막 사연이죠. 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관련 고민입니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려면 대출이 필수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대출은 보증금이 낮은 월세 위주로 상품이 많이 나와 있고 회사 대출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다른 많은 초년생들이 그렇듯이 최소한 전세로 이제 주거비를 해결하고 싶어요.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초년생을 위한 상품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언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먼저 혹시 변호사님이 해주시고 네. 싶은 조언이 있나요? 근데 사실 요즘 이 대출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인도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집을 이제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이제 옮기고 싶다. 대출을 알아봤는데 다 나오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LH나 뭐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대출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1억 이하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전월세 너무 올라서 전세는 특히 1억 이하를 뭐 서울 시내에선 당연히 찾기도 어렵고 마땅히 수도권에서도 정말 찾기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이시려면 이게 전세로 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대출을 다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좀 월세로 가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저도 뭐 약간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 질문에 이게 사회 초년생을 위한 상품을 알려주세요라고는 했지만 뭐 없어요. 네, 없어요. 이게 저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도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LH 전세다, 네. 뭐다, 뭐 이런 뭐 전세 보증 상품들 좀 있긴 한데 이런 대출 상품들 보다 보면 제약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우리가 막 지방 뭐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방은 요건 금액이 또 더 낮아요. 네. 수도권이 좀 높다라고 해도 이게 뭐 실제 시세랑은 좀 괴리가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 사회초년생을 위한 뭔가 이제 전세 상품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어렵고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약간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 사실 사회초년생 오히려 조금 컨설팅을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저도 30대 네, 초반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보이세요. 아 그런가요?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친구들 보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뭐 저는 그래도 약간 좀 출발선이 달랐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부터 해서 막 부동산 투자를 막 열심히 해오던 집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세금이나 법률이나 또 시장을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투자도 잘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네.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뭐 이제 적폐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친구들 보다 보면 진짜 사회초년생들 이제 뭐 남자 나이 뭐 30 초반이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해봤자 사회 뭐 생활 몇 년 못했고 뭐 돈 모은 거 해봤자 뭐 5천만 원 모았으면 잘 모았고 1억 모았다라고 정말 많이 모은 거고 그냥 안 쓰고 막 열심히 모은 거죠. 막 그 요즘 월급 월 300만 원 받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런 사회 속에서 이게 뭔가 돈을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모으지? 라는 생각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야, 그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뭐 투자를 꼭 해야 된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게 자본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식 공부든 뭐든 뭐 제가 주식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잘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좀 해본다든가 내가 꼭 근로소득 말고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할 게 없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찾아보면 있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꼭 아파트만 보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재개발 지역은 못 들어가겠죠. 돈이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도 재개발 예정 지역. 그렇죠. 더 들어가고 네. 이 예정지도 못 들어가요. 네. 우리가 서울의 재개발 예정지라고 말하는 곳들 보다 네. 보면 최소한 금액대가 2, 3억, 그쵸. 뭐 네. 4억 넘어가는 맞아요. 데들도 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남 1구역 뭐 이런 아, 데들은 그런 10억 넘게 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서 뭐 예정지 재개발 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뭐 어디 막 카톡방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어서 유튜버가 막 이러고 맞아요. 있고 막 네. 블로그에 막 이러고 있다라고 정말 했는데 뇌피셜이죠. 뇌피셜. 그렇죠. 이게 법적 요건이 정말 네, 네. 까다롭고 또 저희가 또 이 재개발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법적 요건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워서 뭐 그거를 제가 뭐 이 시간이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뭐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노후도가 제일 중요하다 정도만 얘기하는데 요건도 못 맞춘 데들이 떠드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일단은 2억도 안 되는 데들은 어렵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가격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지금 서울에서 노후도 맞고 뭐 이런 데들은 죄다 막 2억 넘어가고 좀 위치 좀 괜찮다 하면 막 4억도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자, 5천만 원으로 빌라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재개발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일단은 반사기다. 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곳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99%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세로 전환하고 싶다는 제 지인도 결국에 제가 집을 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사라라고 해가지고 집을 사셨어요. 그 돈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뭐 이분은 또 회사 대출도 되고 신용 대출도 당연히 되시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좀 이제 소액으로 집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뭐 그 최소한의 보증금 넣으셔가지고 그냥 월세로 거주하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럼 우리가 소액으로 어떻게 투자하느냐? 네. 뭐 5천만 원으로 투자하려고 했더니 뭐 재개발을 너무 기대하기보다도 그냥 빌라는 빌라로서 접근하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올랐어. 수익률 따지면 100%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일확천금? 일획천금? 그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맞아요. 네. 큰 돈 벌려고 한번 딱 갔다가 맞아요. 지금이야 막 뭔가 막 바람 불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다. 항상 문제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 투자해서 2억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 원 투자해서 실투자금 그래서 뭐 2천만 원 번다라고 하면 수익률 100%잖아요. 정말 높은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초년생들한테도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은 포기하지 말아라. 네. 왜냐면 결국 내가 전월세를 살려고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면 기회는 생각보다 많아요.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 그냥 뭐 우리가 재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빌라로서 접근해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것만 좀 잘 생각해가지고 좀 뭐 너무 뭐 사실 신축 빌라 사기 분양 이런 것만 네, 좀 조심하면 약간 조금 잘 사가지고 좀 몇 천만 원이 올라가고 소소하게 버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피스텔도 사실 잘 안 올라가지만 오피스텔은 뭐 전세랑 매매 가격이 똑같은 애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런 애들 찾아가지고 그냥 다주택자들 보고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뭐 내가 이미 집이 있는데 뭐 하나 더 사면 취득세 꼬이고 양도세 꼬이고 종부세 꼬이고 소득세 꼬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좀 뭐 내 명의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막 더 사고 싶은데 못 사, 막 이렇게 막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빌라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 잘 해보면 이게 우리 종잣돈에 불릴 수 있는 그쵸. 기회가 된다라고 네. 그리고 얘기를 싶습니다. 항상 이제 금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이게 뭐 자금을 갖고 계시다가 금매로 나온 것들 사면 무조건 이제 그 가격 이상으로는 또 되파시는 게 가능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잘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뭐 우리가 뭐 저는 그 얘기도 해요. 그냥 월세 살 바에는 당연히 전세가 네. 좋고. 그쵸, 좋죠. 근데 그런데 내가 투자를 생각하면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가서 뭔가 그 종잣돈을 활용하는 식으로. 왜냐면 지금 담보대출이 워낙 안 안 나오니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뭔가 대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채팅창에서 은종호님이 얘기한 네네. 것도 있는데 네. 뭐 종전주택 처분 조건부로 주담대 받았는데 종전주택 처분 안 하면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금융기간 대출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라고도 했네요. 네. 뭐 이거 근데 이게 양도세 요건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네. 대출에 관련돼서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는데 뭐 이게 처분 서약서를 쓰시니까 보통은 근데 처분 안 하시면 뭐 이런 대출의 규제가 있는 거지 양도세는 별도의 비과세 요건 갖추시면 뭐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뭐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대출 규제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은행은 솔직히 대출 해주고 싶어 하는데 네. 자꾸 정부가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막 눈을 불 켜고서 쳐다보자는 너 이거 대출 대상이 아닌데 왜 해줬어? 2주택자인데 대출해줬네? 근데 처분 조건부를 안 지켰네? 라고 했었을 때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제 예를 들어 변호사님이 이제 뭐 여기 집슐랭 은행에 왔어요. 처분 조건부로 딱 서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좀 변호사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네. 한데 변호사님이 이걸 안 네네. 지켰어. 네, 제가 안 지켰어요. 네, 네. 그러면 은행에서 네. 이게 막 금감원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제가 안 지킨 거지 맞아요. 은행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잖아요. 그 서약서는 딱 그거예요. 그냥 면피용이다. 그냥 은행이 강제 경매에 넣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가 아무것도 없나 했더니 그냥 3년간 대출 금지. 그래, 그럼 은행 정상망에 올려서 너가 앞으로 3년 동안 대출 금지를 할 거야. 이런 식의 규제가 뭐 유일하다면 유일한 건데 사실 변호사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거 뭐 내 집 경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뭐 네. 개겨야지 하면서 개기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고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편법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2금융권, 심지어 3금융권 뭐 이렇게 뭐 더 뭐 멀리까지 가시는 이율이 굉장히 높은 이제 이자까지 부담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뭐 그냥 뭐 집을 사면은 뭐 오르니까 이제 뭐 수익률 대비 계산해 보셔야겠지만 사실 이제 정해진 소득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계산하셔가지고 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막 이 서약서를 막 네.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나 막 이렇게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말했던 것처럼 뭐 안 지키면 뭐 3년 동안 대출 금지 뭐 네. 이런 것도 크긴 크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대출 금지 요건들도 명확하게 지키는 거는 내가 다음 스텝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얘를 비과세 받고 얘도 비과세 받은 다음에 C주택으로 가야지. 네. 이럴 때 C주택이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데 뭐 그럴 생각은 없어. 뭐 또 뭐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뭐 3년 뒤에 부동산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3년 뒤에는 뭐 그때 가서 보고 일단 내가 뭐 대출 받아가 투자해놨다가 뭐 2, 3년 뒤에 팔고 뭐 대출 안 받아도 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세법 요건이랑 대출 규정은 전혀 다른 네. 얘기다. 대출 금지 요건 내가 안 지켰다 해서 세법적으로 뭐 비과세가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없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첨언을 드리면 여기서 그냥 취득세 중과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주택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고 1년 안에 뭐 파신다 다른 주택을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1년 안에 안 파셨다라고 하면 그 취득세가 중과돼서 나머지 차익분을 또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그런 거 뭐 있죠. 예를 들어 네네. 아까 말했던 대체혜택 특례 조항 뭐 그분이 이 영상까지 보실지는 네.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사실 취득세가 2주택제를 사면 8.4%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달라요. 세법이 양도세, 즉 소득세법이 네. 있고 지방세법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지방세법은 현황을 중시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A주택이 있는데 비관리처분 인간의 입주권을 살려고 하는데 아직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8.4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 피하고 싶어요. 1년 내 처분 조건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대체혜택 특례조항에서 멀리 막 장기간으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냥 8.4를 내셔야 되고 이것까지 피하고 싶으면 건축물까지 멸실된 이제 2주 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토지분 취득세 4.65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다. 네, 너무 라고 할수 완벽한 있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제 사연은 그 저희가 다 보내주신 사연들 봤고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또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많이 안 들어오시고 다음번에 더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제 조금 실시간 방송할 때 우리도 조금 열심히 박자도 한번 맞춰보는 걸로 부드러우면서만 이제 잘 맞춰보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집슐랭 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 이렇게 다 달아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많이 여기 위에 있는 사연 코너로 갖다가 보내주시면 다음에 이제 라이브 하게 되면 그때 또 한 번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많은 시간들, 정보들 알차게 전달드렸는데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